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볼 텐데요. 자,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기업들을 한 3개월 기준으로 이제부터 팔로우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힌트 얻어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먼저 외국인들 어떤 기업에 가장 많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을까요? 그 1등의 이름을 올린 건 네이버였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데 지난 마지막 거래일은 조금 쉬어갔습니다. 한 3% 가까운 약세. 근데 네이버는 또 실적 발표를 있었죠. 자, 작년에 매출이 10조 원을 넘겼는데 이것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네이버의 경우에는 뭐 딱히 실적에 대해서 의아할 건 없었죠. 계속해서 선방해주고 있었는데 딱히 더 치고 올라갈 만한 어떤 모멘텀이 없다라는 부분이 늘 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모멘텀을 좀 찾은 듯 보이는 네이버입니다. 바로 다른 빅테크 AI와 또 협업을 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런 소식과 함께 오늘 새벽에는 또 프랑스에서 AI 분야의 한 1,000유로 정도, 달러로 치면 한 1,130억 달러를 앞으로 AI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금 AI 붐일 것인지 오늘도 한번 기대해봐도 되는 건지 잠시 뒤에 또 고민 풀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2위 오른 기업은 SK 하이닉스였네요. 자, SK 하이닉스는 하이닉스향 HBM용 어떤 TC 본더를 공급하는 그 장비단에 아주 큰 호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정밀기계가 드디어 SK 하이닉스의 TC 본더를 공급할 걸로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르면 이번 달에 수주를 받고 납품을 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화비전 시간외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3위 오른 기업도 한번 보시죠. 현대로템인데요. 와, 마지막 거래일만 무려 12% 가까이 급등했네요. 근데 주간으로 한번 따져봤더니 일주일 만에 무려 30%가 급등을 했습니다. 결국 실적발 훈풍 때문인데 작년 한 해만 잘 나온 게 아니라 올해까지도 잘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더 주가의 부스팅이 불었죠. 그런데 무려 14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더 높게 잡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트리거로 역할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 4위 오른 기업도 한번 보시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같은 방산인데 흐름은 좀 달랐습니다. 근데 한화 그룹 안에선 한화 시스템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또 지난해 매출은 한 3조 원에 가까이, 또 영업이익이 2,200억 원의 호실적을 거뒀습니다. 자, 그런데 좀 주가가 좀 엇갈렸다라는 부분은 기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위에 오른 기업도 한번 보시죠. 두산 에너빌리티, 마지막 거래일에 원전주들을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바로 한수원이 슬로베니아 원전 수주를 포기했기 때문인데요. 자, 이 소식 뭐 새로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규모가 무려 30조에 달한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조금 악재로 반응을 한 듯 보입니다. 한수원에서는 이제 체코 수주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지만 우리가 유럽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의 파이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앞으로 웨스팅하우스와 어떻게 좀 협력을 해갈 것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6위 오른 기업도 한번 보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앞서 방산보다 그 상승률로 따지자면 훨씬 더 큽니다. 6거래일 만에 50% 급등을 한 건데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장에서도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SK에서 AI 로봇을 연구하는 그 조직에 본사로 이전했기 때문인데요. 자, 이러한 행보를 두고 세간에서는 이제 로봇이 본격화된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이번엔 유일 로보틱스가 무려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 보여줬네요. 오늘 로봇에 대해서도 저희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끝으로 7위 오른 기업도 한번 보시죠.
크래프톤입니다. 와, 정말 오랜만에 게임주가 올랐는데 외국인들은 벌써 게임주를 담고 있는 한 발 빠른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서 올해 10월에 개최될 예정인 경주 에이펙 행사에 참석을 진지하게 고려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우 의장이 또 한알령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해제에 대한 언급을 좀 하긴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선을 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체 오랜만에 성사된 회담이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듯 보입니다. 대표적인 한알령 수혜인 엔터와 게임, 오늘 반응이 있을까요? 이 또한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의 전략을 도와주실 분은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균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대표님, 지난주도 관세로 시작해서 관세로 끝이 났는데 이번 주도 관세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빠르면 11일, 12일에 다수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고 이것을 부과하면 바로 발효를 하겠다라고 굉장히 강경하게 스탠스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관세 리스크에 따라서 좀 시장 대응 전략을 파헤쳐보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하나 나온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철강과 알루미늄인데 10일자로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거 우리 시장에 어떻게 좀 파급력을 갖고 온다고 보세요? 결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있어서는 그 상호 관세와 보편 관세를 어떻게 보면 같이 지금 뭔가 이제 무기로 좀 적용을 하고 있다,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제 거의 방금 이제 철강 알루미늄 관련해서 이제 25%의 관세, 저건 이제 보편 관세죠. 이게 이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미국 대미 수출에 있어서 철강은 지금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쿼터제를 적용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8년 정도부터 이제 연간 작년 기준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한 263만 톤 정도의 철강을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은 못 넘어가는 거예요. 너네는 거기까지만 수출을 해라라고 이제 지금 딱 선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이제 보편 관세까지 매긴다면은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지금 쿼터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관세까지 적용을 받는 이런 이제 약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도 이제 정부나 업계에서는 보편 관세는 이제 거의 모든 나라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거를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방어해야 되는 부분은 쿼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만약에 쿼터가 저보다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지금의 물량보다 떨어진다면은 거기서 이제 수익이 굉장히 좀 이제 차질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미국 대비 철강 수출 퍼센트에 따졌을 때 한 9% 정도 됩니다. 이게 물량이 되게 큰 건 아니에요. 일본보다도 작거든요. 일본에 수출하는 것보다 미국에 수출하는 게 적은데 다만 대미 수출 물량이 마진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관세를 감수하고라도 우선적으로 일단 쿼터제를 방어하는데 저는 좀 더 우선적인 어떤 목표를 좀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보편 관세와 이제 상호 관세를 지금 동시에 적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시장의 관심은 좀 상호 관세 쪽으로 쏠려 있죠.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우리한테 얼마를 매기면은 우리도 그거 똑같이 매겨주겠다라는 거죠. 네. 앞서 시간에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언급이 좀 되었는데 이게 사실 대표적인 불공평 관세의 사례로 미국이 든 거죠. 미국이 EU에 수출하는 관세와 그리고 EU가 미국에 수출하는 관세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EU에 수출할 때는 미국의 자동차 업계에 10%의 관세를 매기는데 미국은 EU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2%밖에 관세를 안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일반적인 예로 드는 가장 이제 보편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없애겠다라는 거죠. 지금 네. 이 상호 관세라는 게. 그래서 이제 결국 트럼프식 상호 관세 방식이 적용이 된다면은 수천 개의 개별 품목마다 관세율이 다양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좀 방대한 작업인 거죠. 나라별로 일괄적으로 자르는 게 아니고, 자동차는 얼마,
뭐 의류는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관세가 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국가별이 아니고 그렇죠. 품목별로 매길 수 있다. 다만 네. 이제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하고 FTA가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FTA가 맺어졌기 때문에 거의 한 99% 정도의 제품들은 지금 관세가 없어요, 서로 간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는 좀 낫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FTA를 넘어서서 그래도 우리는 어떤 이런 거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 결국 그러니까 관세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들은 결국은 전부 다 그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 우리나라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57억 달러 정도의 그 대미무역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위로 봤을 때 한 8위 정도 되는데, 결국 FTA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무역 흑자를 근거로 해서 관세를 매길 가능성은 낮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네. 한 가지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해석은 뭐가 있냐면은 네. 이전에 그러니까 보편 관세를 다 매기겠다는 것보다 적용하겠다는 것보다는 좀 완화된 것이 아니냐. 그래요. 사실 국가별로 뭐 25%씩 때리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이렇게 품목별로 세부적으로 관세율을 다르게 하는 것이 예. 좀 더 그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서 유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입품에다가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강경한 노선이었는데 네. 여기서 좀 후퇴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시각도 있어요. 뭐 하나의 예로 들면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소액 상품에 대해서는 지금 면세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 가이드라인이 800달러인데 네. 이거를 지금 일단 유예했습니다. 이것도 아마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일단 유예하는 그런 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이런 것만 놓고 보면은 결국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명확해요. 일단 공포를 심어주고 거기서부터 이제 협상에 들어가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조금 어떻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거보단 낫지 않나 이런 식의 어떤 그 받아들이게 만드는 아마 이런 쪽의 전략이 지금 계속적으로 취하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주 지금 좋은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일단 관세를 나라별로 통으로 매기면 훨씬 더 불리할 수 있지만 오히려 품목이라는 건 우리가 좀 계산을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과의 문답에서 향후 수개월 내에 철강, 알루미늄, 근데 이건 철강이랑 알루미늄은 오늘 이제 발표가 된 거고요. 25%. 그 밖에 석유, 가스, 의약품, 반도체 등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힌트를 준 바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품목별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시장에서 좀 뭐랄까요? 타격이 큰 섹터는 어디가 되리라 보세요? 결국 이제 이 관세율이 어떻게 먹여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퍼센테이지요, 네. 아마 뭐 반도체라든가 지금 철강이라든가 뭐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그 산업들은 상당히 좀 영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건 피할 수는 철강이랑 없어요. 예, 근데 의약품이요. 결국은 이제 관세율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그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추이를 보면서, 그리고 일단 뭐 관세를 이렇게 적용을 하겠다고 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또 이게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그렇죠. 멕시코라든가 캐나다의 사례를 보더라도 결국 이것이 하나의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관세를 철저하게 협상의 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확정되기까지는 뭔가 좀 여지가 남아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반도체 뭐 이쪽의 경우에는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오늘 투심이 약간은 하방으로 좀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될 듯 보입니다. 그리고 철강의 경우는 잠시 뒤에 또 저희 조선 애널리스트와 함께 좀 더 이야기 풀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글로벌리 저희가 나온 이슈가 많네요. 자, 두 번째는 러시아가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 푸틴과 통화를 했다라면서 이번 주에 우크라 종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까지만 해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뭐 들은 바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 뭐 종전 논의는 기정사실화라고 보이는데 재건주 투자 그럼 우리 좀 해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은
뭐 저는 이제 시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집권 전부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고 결국 또 어떤 그 흐름 자체가 지금 이제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서 그 상당한 어떤 그런 그 피로감이라든가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양국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뭔가 진전이 없어요 전쟁에 있어서 네, 그런 맞아요.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결국은 네. 지금 이제 그 수순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좀 그 중간에서의 어떤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면서 이 네.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구체화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거는 시간의 문제고요. 다만 여기에 이제서 주식시장에서 아이디어를 찾는 부분이 재건주인데 네.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아직까지는 재건주는 철저하게 어떤 그 테마성 그리고 기대성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 뭐가 되는 건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영역이에요. 향후에 이제 뭔가 좀 더 구체화가 되고 정말 재건 프로젝트가 이제 뭔가 입안이 되고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네. 결국 저는 그래서 지금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을 투자하시는 입장에선 저는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역시 이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인프라의 재건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건물을 세우고 뭐 도로를 다시 정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관련해서 건설기계 관련주라든가 네. 저는 이런 쪽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않겠는가. 전력보다는 건설기계. 예. 그러니까 전력보다는 사실 그런 쪽이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전력은 또 물론 중요한데 네. 그런 부분들보다는 저는 사실은 어떤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런 쪽에서의 어떤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이제 우크라이나에서의 어떤 그런 기대감. 이제 기대감이라든가 또는 예. 이제 거기서 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빨라질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저는 건설기계, 뭐 토목 이런 쪽에 일단 그런 그 기업들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우선순위가 있다. 되지 않겠는가라는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비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사태뿐만 아니라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다른 중동 국가에 가자 지구를 재건하라고 일부 수주를 뭐 줄 수도 있다라는 발언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 아직 재료가 소멸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저희 말씀해 주셨던 뭐 건설이라든지 토목 관련해서는 조금 유의해서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네. 맥이 좀 닿아 있는 그런 네네.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아마도 이런 뉴스에 따라서 지금 그 테마는 움직일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테마가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 잘 이용하실 수가 있을 그렇죠. 것이고 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구체화가 됐을 때는 조금 지금까지 움직인 건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우리 이동근 대표께서는 약간 좀 보수적인 스탯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 전진 건설 로봇에 대한 힌트 드렸었는데 또 상한가 같더라고요. 다만 변동성이 크니까 이 부분은 좀 유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글로벌 가운데서 또 마지막으로 짚어봐야 하는 국가가 중국이 아닐까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 뭐 이번 주에 중국과도 통화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제가 보니까 중국이 당장 오늘이죠. 10일부터 미국산에 또 최대 15%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게 시작이 되기도 하고요. 이건 뭐 미중 간 전화 통화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중국이 좀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 주석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진지하게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시장은 기다렸다. 한알령 해제 드디어 나오는 것인가라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한알령 관련해서 대표적인 게 또 엔터란 게임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힘이 좀 실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그 이번에 이제 국회의장과 시진핑 주석 간의 어떤 그 대담이 당초에 그 예정 시간이 15분이었는데 이게 42분 동안 엄청 했거든요. 길게 했더라고요. 길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 뭔가 좀 기대감들이 높아져 있었죠. 여기 이 자리에서 이제 사실 한알령이라는 것을 언급은 안 합니다. 네. 중국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거는 비공식적인 거예요. 중국은 한 번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걸 공식적으로 제재한 적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여기서
그런 얘기들이 좀 오갔죠. 우리나라는 뭐 중국의 컨텐츠에 대해서 자유롭게 풀어주는데 중국은 지금 그렇지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어떤 방안을 좀 강구해달라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고 시진핑 주석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문화교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언급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엔 원론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이런 것들이 뭐 처음인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우리가 지나친 기대보다는 그냥 뭐 지금 중국의 입장이 사실 미중 갈등이 격화가 되면서 뭔가 중국이 좀 이제 자기 편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뭐 과거에 조금 사실 최근에 관계 안 좋았던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주변국하고의 어떤 관계 개선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일련의 좀 과정들이 있죠. 뭐 이를테면 뭐 비자 관련이라든가 우리나라 관광객들에 대한 비자 관련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게임에 대한 판호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로 봐서는 분명히 뭔가 좀 해빙의 무드가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설사 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타고 한한령이 좀 완화가 됐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국의 그 어떤 내부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고도의 어떤 압박이 좀 심해지고 있죠. 내부 통제에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거기서 이제 그런 검열이라든가 이런 거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제 약간 좀 소위 말하는 자극적인 소재들이 사실 중국 내 드라마에서도 다 자취해 감췄습니다. 굉장히 뭐 밝은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만 해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과연 과거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같이 이렇게 한류 붐이 형성될지는 뭐 그건 미지수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게임 업종이라든가 또는 특히 이제 엔터테인먼트, 특히 우리나라 가수들이 지금 중국에서 공연이 막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아티스트들의 중국 공연이 활성화가 된다면 이건 상당히 큰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런 부분들만 좀 우리가 완화가 되더라도 상당히 좀 다른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다. 사실 이런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대를 좀 걸어볼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는 지금 중국의 내부 상황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다 풀릴지 좀 미지수지만 그나마 그 안에서 힌트를 찾는다면 엔터 쪽, 공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볼 수 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종목에 대한 힌트로 SM 얻어봤는데 혹시 종목까지 조금 힌트를 얻어보기는 사실 똑같아요. 어려울까요? 지금 SM? 우리가 얘기하는 엔터테인먼트 빅4들은 거의 다 지금 이제 사실 중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그 전체적인 그 사업의 계획에 있어서 사실 좀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 관련된 그런 뭐 공연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런 것들이 플러스 알파로 추가가 된다면은 어떤 전체적인 실적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효과가 좀 크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게임과 엔터주의 경우에는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듯 보여요. 자, 이제는 저희가 글로벌 이슈 쭉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섹터로 좀 짚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인데요. 한화 정밀기계 드디어 해낸 걸까요? SK 하이닉스 HBM용 TC 본더를 이르면 이달 중에 납품을 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장이 한미 반도체는 약세를 보이고 한화 비전은 올랐어요. 시간외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반응이 왔습니다. 이제 한미 반도체 독점 체제 좀 깨진다고 봐야 될까요? 이미 약간의 그 노이즈들은 났었죠. 네네. 이전부터 뭐 한화정밀기계의 진입으로 인해 시장 진입은 어느 정도 이제 기정사실화가 된 부분이었고 아마도 이제 확정이라기보다도 이제 아마 이달 중에 이제 지금 인증 마무리 절차 밟고 있는 상황이고 초도 분량으로 한 20대 정도 들어갈 것이고 뭐 규모로 따졌을 때는 한 뭐 이제 대당 한 20억, 25억을 추정하기 때문에 한 400억에서 한 450억, 500억 이 정도의 아마 규모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HBM 생산 라인에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올해 이런 그 TC 본더 같은 경우에 앞으로도 한 60대, 80대 정도를 추가적으로 또 이제 도입을 하겠다는 그런 이제 그 방안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뭐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나 또 이제 한화 그 정밀기계 입장에서나 이제 추가적인 또 수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미 반도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독점 구조가 좀 깨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런 SK 하이닉스 향 TC 본더의 그 수주 경쟁 심화에 대한 대안으로 마이크론에 이제 공급 양을 좀 증가시키겠다라는 그런 방안을 지금 계속해서 강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그 한미반도체하고 지금 한화정밀기계하고 TC본도 관련해서 특허 소송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물론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결론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향후에 조금 먼 얘기가 될 수 있지만은 이 결과가 또 어떻게 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확인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또 변수라는 게 있다라는 부분.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가 조금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참 그동안 HBM 라인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될까요? 했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탑픽으로 주셨던 게 SK 하이닉스랑 한미 반도체인데 그럼 저희 투자 전략 좀 수정을 해봐야 될까요? 대표님은 이 셋 가운데서 좀 탑픽을 요청 사실 드리면 그중에 셋만 놓고 본다면은 예. 당연히 SK하이닉스겠죠, 그거는. 아 그래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100명한테 물어보면 거의 다 똑같은 대답을 할 것 같고요. 예. 사실 SK하이닉스는 지금 어떻게 보면 HBM에 대해서 최근에 약간의 뭐 우려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그 지배자로서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요번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딥시크 이슈 때문에 뭐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글로벌 빅테크들은 계속해서 AI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딥시크 이슈도 이런 AI 산업이 발전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뭐 지금 뭔가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AI 반도체의 향후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또 그리고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결국 뭐 지금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선호를 계속해서 좀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거의 아마존을 끝으로 엔비디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빅테크들 실적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캐페스 투자에 대한 의문점들은 다소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SK 하이닉스를 좀 보자. 굳이 하드웨어에서 투자를 하려면 이런 답변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 거래일에 시장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있어요, 대표님. 제주 반도체 18%, 심텍 24%, SFA 반도체 11%. 이들이 갑자기 급등했는데 뭐 공통점이 있었습니까?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온 디바이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온디바이스 AI 그렇죠.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죠? 결국 이제 AI 반도체들이 부각이 되면서 지금 이제 AI 반도체가 부각이 되면서 결국 모델이 경량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기기 자체에다가 이제 AI를 탑재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디바이스 AI가 결국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AI 업체들의 경쟁 강도가 심화되면은 AI 적용처 자체가 굉장히 확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디바이스 자체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뭔가 시장에서 이제 좀 부각이 된 거죠. 수급도 좀 쏠림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정보통신사업진흥회가 올해 이제 AI 분야의 기술 개발 또 이제 인프라 확충에다가 거의 5,600억 정도를 투입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온디바이스 관련주들 또 이제 ASIC이라고 그러죠. 이런 쪽의 관련주들이 우리가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들이 주가가 좀 급등을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연속성을 찾지 말까요? 그냥 사실 이제 연속성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종목들이 좀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흐름들이 패턴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사실 그래서는 오히려 그런 쪽에서 그렇다면은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뭔지를 우리가 좀 찾아보는 것이 왜냐하면 이런 급등 나가 따라가기 쉽지가 않아요. 개인 투자자들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종목이 뭐냐를 찾는 게 저는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종목이 SK 하이닉스라는 말씀은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요? 그거 좀 관계가 또 떨어져. 온디바이스 저는 온디바이스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종목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리노공업 같은 종목. 리노공업. 사실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견조합니다. 이게 워낙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좋아하는 종목이라서 그런데 사실 바꿔 말씀드리면 리스크가 적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검사용 테스트 소켓 1위 업체고요. 최근에 이제 AI 칩에 대한 적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테스트 물량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어떤 AI 그 디바이스가 확장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뭔가 이제 급등락보다는 좀 이제 어떤 꾸준한 흐름을 좀 원하시는 그런 분들께서는 차라리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 네. 그러니까 주가는 비싸서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께서 썩 선호하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노공업은 저희 다른 출연자한테도 얻었던 힌트였는데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한번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투자 전략 한번 고민해 볼 건 로봇인데요. 단독 기사가 났어요. 최태원의 AI 특명, 휴머노이드를 키워라. 근데 제가 이거 본문을 좀 들여다봤더니 새롭게 최태원 회장이 이런 발언을 한 건 아니고요. SK의 AI 로봇 연구 조직이 판교에 있다가 서울 본사로 이전했다. 이 말인즉슨 AI 로봇이 이제 상용화 될 것이다.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건데 이 소식 때문에 지금 유일 로보틱스가 시감에서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근데 보면 마지막 거래일에는 로봇 부품이랑 소프트웨어도 좋았거든요. 로봇주 우리가 좀 고민이 되는데 결국에 대기업이랑 협력하는 유일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쪽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SLS랩이라든지 뭐 시메스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나을까요? 혹시 있다면 좀 그 종목도 한번 바꾸고 뭐 사실 이제 그런 거죠. 뭐 지금 삼성 또 LG, 네. SK 전부 다 이제 로봇사들을 인수하거나 또는 뭔가 이제 여기 네. 투자를 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지금 이제 그 시장의 전면에 좀 나서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SK 같은 경우도 지금 SK텔레콤이 CMS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2대주주가 됐고 SK온은 유일로보틱스의 2대주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SM코어라는 또 이제 그 자동화 기기 회사의 대주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결국은 SK 그룹 자체가 이런 그 로봇 산업에 대해서 지금 뭔가 좀 집중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역시 확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AI 로봇 시장 자체가 올해 이제 규모가 한 182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30년이 되면은 이게 1268억 달러, 한 10배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어떤 성장세를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여기에 이제 편승을 하기 위한, 여기에 올라타기 위한 그런 전략들을 지금 본격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온디바이스 기반 범용 AI라고 그러죠. 이 앞에서도 이제 온디바이스 말씀드렸는데 점점 이제 그 AI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과거처럼 이제 밖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기도 소형화가 되고 직접적으로 이제 여기에 어떤 적용이 되고 이런 쪽으로 그 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역시 로봇 산업의 어떤 성장성은 뭐 향후에도 굉장히 그 무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이런 대기업들하고 이제 뭔가 연관 있는 로봇주들 아니면은 이제 뭔가 우리가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쪽의 종목들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좀 이어질 것 같아요. 뭐 어느 쪽이 낫다, 어느 쪽이 우선적이다 그런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러니까 로봇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최근에 이제 좀 제가 좀 만시장에서 좀 부각받는 게? 예. 유심히 본 종목은 하이젠 RM 같은 종목이에요, 사실은. 이게 하이젠.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감속기요. 이거 이제 비슷한 회사를 찾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그래서 SPG 같은 종목을 좀 유심히 SPG. 보고 있는데 네. 사실 SPG는 원래 그 정밀 모터를 주로 주력 생산을 하던 회사인데 최근에는 로봇의 어떤 관절 그 역할을 하는 이게 이제 정밀 감속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작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절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죠. 이번에 이제 그 설날에 중국 CCTV에서 굉장히 그 관심을 받았던 게 로봇들이 네. 그 중국의 전통 춤을 구현하는 그 뭔지 아시죠? 그래서 사실 거기서 굉장히 우리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 네. 거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제 SPG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인 그 보핏에다가 감속기를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네. 향후에 이제 이런 그 감속기 쪽에서의 어떤 생산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과 연관지어서 좀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은 조금 더 길게 또 감속기에 대한 힌트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 비반 치료제 빠르게 점검하면서 마칠 텐데요.
올릭스는 191이랑 라이센 싸운 얘기가 나오면서 시간 외 상한가를 터치했는데 인벤티지랩은 20% 가까이 급락했어요. 이거 뭐 비반 치료제는 어디에 시장이 좀 무게 중심을 실을지 궁금한데 보신다면 관심주 하나 들어보고요. 아니라면 또 왜 아닌지 이유 듣고 마무리해요. 올릭스나 인벤티지랩은 개별적인 이슈예요, 철저하게. 그죠? 그거는 네. 뭐 어떤 연소성이라기보다도 일단 개별적인 이슈라고 봐야 되고요. 사실 올해도 이제 결국은 노보노디스크하고 191의 양대 그 산맥의 어떤 각축전이 여전히 벌어질 거고 여기에 이제 암젠 같은 회사가 참전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글로벌 빅파마들을 우리나라 회사들이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어떤 그 바이오 시밀러라든가 이런 쪽을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쪽에 저는 조금 네. 더 예를 들면 삼천단 제약이라든가 예.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저는 조금 더 우선순위 두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이제 예. 자체적인 기술을 봤을 때는 유한장애라든가 대웅제약이라든가 이런 쪽의 어떤 그 후보 물질 어떤 그 진행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만은 개별 이슈에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CDMO 쪽으로 아니면 물질 이전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추려주셨으니까 저희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섹터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